체문을 매칭하는 건데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사진사도 병일이를 환영하였다. 거기에는 술과 한담, 한가한 이야기, 그냥 가벼운 이야기가 있었다. 아직껏 취흥, 취해서 즐거움을 경험해 본 적이 없던 병일이도 자기도 적지 않게 마시고 제법 사진사와 같이 한담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에 만족하면서 만족하게 생각하기도 했다. 얘네 둘이 일단 어때? 사이 좋아. 사진사가 수다스럽게 주워 삼기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동안 병일이는 문득 자기를 기다리는 듯한 어젯밤 펴놓은 대로 있을 책을 생각하고 시계를 쳐다보기도 하였으나 집에 가서 책 읽고 싶은데 문 밖의 빗소리를 듣고는 누구에 대한 것인지도 모른 송구한 미안한 마음을 감추는 것이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이야기에 신이 나서 잊고 있는 사진사의 잔을 집어서 거푸 마셨습니다. 병일이는 타인의, 여기에서의 타인은 누구? 사진사. 사진사에 대한 삶에 대해 관심 있어요? 있으니까 듣고 있겠지. 실망을 오가고 있으면 사진사가 이야기할 때마다 오 뭐야 별론데 이런 얘기 해요? 안 하지. 그러면 X죠. 데스크.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옆에 잠깐만 살펴볼게요. 보기, 미망은 잊지 못함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미망인이라는 말은 쓰면은 사실은 안 되는 말이에요. 보통 미망인은 누구한테 쓰는 말이니? 남편 죽고 혼자 살아가는 과부들한테 미망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인 의미는 잊지 못함인데 무엇을 잊지 못함이냐? 남편 따라 죽는 것을, 남편 따라서 죽지 못한 여자들을 미망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쓰면 안 되는 말인 거지. 이렇게. 그래서 혹시 뭐 저 사고 나서 죽으면 저는 부인님한테 미리 얘기해 놓은 거 있어요. 이렇게 그냥 우리 딸내미 예뻐해주는 남자 만나서 빨리 시집가서 잘 살아 이렇게 얘기해 줬어. 저도 그럴 거예요. 그러라고 지금 부인님 죽으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보기보다 굉장히 가정 행복하거든요. 민족의 이념적 대립과 남북 분단이 가져다준 치명적인 상처를 품고 살아온 가족의 이야기를 끊어 남북 분단 얘가 시대적 배경이 되는구나. 시대적 배경을 파악하는 거는 어느 소설이든 무조건 중요합니다. 소식 없는 아들의 안위에 대한 염려는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도 할머니에게는 여전히 진행 중인 사건이다. 할머니는 소식 없는 아들을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충 눈치가 채졌죠? 아들은 왜 소식이 없을까? 이러한 남북 분단 때문에 소식이 끊겼겠구나 추측해야지. 오매불망 무슨 뜻이에요? 잠자는 것도 있고 기다리던 아들 얼굴 한번 몸보고 이래 눈을 감으시더니 대역죄인 아들이라고 남한테 아들 말 한번 속 시원케 못해보고 한이 되고 암이 되고 이날이 때꺼정 보도연맹의 자수에서 얘도 시대적 배경을 나타내는 단어가 됩니다. 자수에서 재판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아들이라며 오빠 기다리는 정성 하나로 목숨 부지에 오다가 뭐 그러한 얘기 위에 나와 있는 것 개인적 비극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비극 있죠? 모성애를 지켜옵니다. 나쁘지 않지. 그래서 1번 얘가 맞는 얘기다라고 이렇게 처음 보는 소설에 어딘지도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문제를 맞추려면 맞출 수는 있다. 옆에 가만히 살펴봤더니 세대 간의 갈등이 심화된다라고 하면 요 부분에서 세대 간의 갈등이 있어야 되는데 애초에 세대 갈등이 없지. 다음 세대가 해야 할 일, 다음 세대가 뭐 오빠 찾아와? 그런 거는 아니고요. 외면당해 온 9세대면 여기에서는 할머니 이야기를 하는 건데 할머니가 외면당하면서 살고 있나? 그렇지는 않지. 낭비되는 민족 역량, 우리 민족의 힘을 다른 데다 갖다 써야 되는데 가족, 자식을 그리워하는 게 낭비되는 건가?
그런 건 아니지. 그래서 틀린 건 1번. 다음 요 정도 살펴볼게요. 보기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자, 소설에 나가 나오면 표면에 드러난 화자입니다. 그렇겠지. 그럼 옆에다가 괄호해 놓고 표면에 드러난 화자 서술자. 소설에 나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다. 1인칭이겠구나 라고 또 추측해 놓으면 되죠. 그렇게 그쯤 액땜을 했다고 자처해 버렸을 것이다. 추측이죠. 한 개의 기쁨을 찾아 구보씨는 남대문을 안에서 밖으로 나가보고 싶다고 생각한다. 누구 생각? 구보씨 생각. 누가 구보씨 생각을 이야기를 해줘? 다른 사람, 서술자가 이야기해주죠. 요거는 공간에 이동하며 드러나는 인물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한 줄만 보고도 이 소설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구나. 전지적 작가 시점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농삿집 치고는 유난히도 말끔한 마루청,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지 않은 장독대, 울타리 너머로 보이는 길찬 장다리 꽃들, 엄청 청소가 잘 되어 있는 집이죠. 그녀의 심상치 않은 의지랄까, 정열 같은 걸 읽을 수 있었다.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집을 보고 집주인 그녀의 의지와 정열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묘사와 서술자의 판단을 통해 인물의 성격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 바로 저번 시간에 했었던 거예요. 묘사가 뭐였었지? 어느 대상을 그림 그리듯이 설명해 준 거였었죠. 그림 그리듯이 설명해 줄 수 있는 거 3가지 있었는데 뭐 있었더라? 외양 묘사할 수 있었죠. 인물의 심리 묘사할 수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배경 묘사, 풍경 혹은 정경 묘사다. 이러한 말을 또 써주기도 했었었는데 그래서 묘사였었구나. 묘사를 하면 우리 하나만 더 쓸까? 서술의 속도감이 늘어날까 줄어들까? 자세하게 그림 그리듯이 설명하면 속도감은 줄어들 겁니다. 대신에 독자로 하여금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상상력은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라고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지. 밑에 나와 있는 현진건의 무영탑은 실제로는 나온 적도 없고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는 거라서 밑에 나와 있는 현진건의 무영탑 패스. 대신 옆에 나와 있는 최일남의 흐르는 북은 저번 시간에 했었었죠. 손자 성교 나오고 아빠가 따고 때리고 할아버지 북치러 다니고 그런 얘기 하지 않았다라는 눈빛인데 알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갈게요. 어디에다 써볼까? 밑에다가 써볼까요? 1세대 할아버지가 있죠. 1세대 2세대에 아버지라고 등장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3세대 그러면은 손자지. 손자 이름은 성규. 할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냐? 북치러 다니면서 가족을 등한시했던 사람입니다. 북이 내 인생의 최고 목표지. 예술 성취만을 목적으로 살았었던 사람. 아버지는 그러한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사실은 그러한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지 않았지. 자라면서 아버지의 지원이라든지 아버지가 벌어온 돈 받아본 적이 없어. 혼자서 공부하면서 자신의 힘으로 자수성가했어요. 고위 공무원이 됐거든. 근데 둘이서 같은 집에서 살아. 아버지가 할아버지 모시고 사는 거지. 그것도 왜 그러냐면 그래도 아버지니까 모시고 싶어서 모시는 게 아니라 자기가 고위 공무원이니까 주변 사람 시선이 좀 신경 쓰여서 그냥 같은 집에서만 살고 있는 거야. 모시고 사는 거 아니야. 그냥 같은 집에서만 살고 있는 거지. 손자 성규는 대학생이에요. 동아리가 풍물 동아리야.
그래서 막 하는데, 뭔가 신나거나 뭔가 막 좀 아쉬워. 그러던 차에 할아버지가 옛날에 북쳤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할아버지를 모셔다가 같이 축제를 해, 대학생들. 그러면서 막 성규 친구들이 얘기해. 할아버지 북치는 소리는 달라요. 급이 달라. 어떻게 같은 북인데 저런 소리가 나지? 막 으쓱하면서 기분이 엄청 좋아가지고 그날 같이 젊은이들하고 술 한잔하고 집에 들어오는데 그게 소문이 났네? 다음날 아버지의 부인이었었던 며느리가 이야기를 하지. 아버님 어제 성균이 학교 가가지고 북치셨다면서요? 막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쪽팔려서 못 살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주변 사람들이 막 그렇게 얘기했거든. 하는 말로는 성규 할아버지가 그렇게 멋쟁인 줄 몰랐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들 세상에서는 또 그런 게 아니었었나 봐. 얘도 아버지한테 그러시면 어떡하냐고 집안 망신시키냐고 뭐라 막 하고 아들한테도 성규한테도 너 이놈의 새끼 할아버지 데려다고 할아버지 북치고 다니는 거 내가 싫어했던 거 알아 몰라 하면서 엄청 욕하고 뭐라고 좀 말대꾸 한 번 했더니 갑자기 따기 때리고 이런 거지. 전체적으로는 세대 간의 갈등이 중심 갈등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서 손자인 성규는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입장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할아버지 입장도 이해해요. 아버지가 할아버지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 이해합니다만 그걸 저한테 강요하지는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소설의 마지막에서는 손자 성규가 데모하다 경찰에 잡혀가고 할아버지는 그 얘기를 듣고 내 피가 성규한테 이어져서 성규가 그렇게 쉽지 않은 인생을 사는 건가? 라고 생각하면서 집에서 북을 치고 그러면서 끝나. 이 얘기는 그거예요. 이렇게. 혹시 할머니 할아버지 아직 다 계시다고 하면 오늘 집에 가다가 문자 하나 보내서 날씨가 좋지만 그래도 감기 조심하세요. 이렇게 문자 하나 정도는 보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 저희 할머니는 글을 모르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강제로 한 달에 한 번씩 할머니한테 편지 쓰게 했었어. 그래서 처음에는 옆집에 가서 읽어달라고 하시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글 배우셔서 읽으셨었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문자 같은 거 하나 정도는 보내시고 엄마 아빠한테도 좀 보내고 이렇게. 엄마 아빠한테 갑자기 사랑해요 문자 보냈는데 딸 오늘 무슨 일이야? 학교에서 뭔 일 있었어? 이런 문자가 돌아오면 그동안 여러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안 하고 있었다라는 거지. 이렇게 해봐야 돼. 이렇게 세상이 아무리 흘러가도 가족이 제일 소중하다고 저는 생각은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잘 지켜주고 옆에 있는 친구들이 니들하고 영원히 갈 것 같지? 아니야. 진짜 영원히 가는 건 가족밖에 없어. 그리고 그 중에서도 형제 자매지. 어쨌든 부모님들은 일찍 돌아가실 거니까 형제 간의 우애 있게 지내고 나는 옛날 조상님들이 형제 간의 우애를 강조한 거가 뭐였었지? 라고 생각해 봤는데 그냥 사람이 살면서 죽을 때까지 가장 오래 지내는 사람은 사실은 형제 자매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아버지의 북이 상징하는 훅 들어가죠. 아버지의 북이 상징하는 아버지의 허랑방탕한 한평생이 일단은 세련된 입신으로 평가되는 아들의 내력에 중요한 흠으로 작용한다라는 점에서 그랬다. 여기 어디가 있냐. 아버지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저는 밑에다가 할아버지라고 써놨었던 그 1세대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에 아들은 2세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고위 공무원인데 아버지가 젊었을 때 북치고 다녔었던 딴따라였대. 그게 자기한테 좀 흠이 된다고 생각했던 거지. 하라는 공부는 자파하고 북을 메고 떠돌아다니며 아내와 자식을 모른 채 한 민익대, 할아버지 이름이죠. 1세대. 한때는 아편쟁이로 세상을 구른 민익대, 옛날에 마약도 했었나 보네. 그러면서도 북을 놓지 않은 그와 아들의 단절은 아들 2세대죠. 따라서 오래 지속될 수밖에 없었다. 너는 할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특히 내가 취하고 있는 입장에 대해서 불만이지? 2세대인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3세대인 손자 성규가 대답하죠. 그럴 것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할아버지에 대한 처지를 이해하면서 그 논리를 그대로 저와 연결시키고 싶지도 않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아버지 이해하지만 아버지 입장을 저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기특하구나. 그러니까 너만이라도 할아버지에게 화해의 제스처를 펼쳐 보이겠다는 거야? 뭐야? 지금까지 네 행동을 보면 그런 추측을 가능케 하던데 약간 좀 비꼬듯이 얘기하죠. 그것도 맞지 않는 말이에요. 도대체 할아버지와 저와는 갈등이 있었어야 말이죠. 나는 할아버지와 갈등이 있거나 할아버지를 싫어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화해할 필요도 없어. 처음부터 갈등이 없었는데 화해의 제스처를 보이고 말고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할아버지와 갈등이 있었다면 그건 아버지 몫이지 저와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요게 남일 이야기 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그 갈등을 저한테까지 넘기지 마세요, 이 얘기인 거지. 오히려 전 세대끼리의 갈등이 다음 세대에서 쾌적한 만남으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고 또 역사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글 전체의 주제지. 세대 간의 갈등 있을 수 있어. 하지만 다음 세대에서 화해한다면 그게 오히려 좋은 거 아닌가? 이게 글 전체의 주제예요.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심리적으로 격리시키려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해하려는 모순을 저도 이해합니다. 노상 이기적인 현실의 집착이 그걸 누르는 데 대한 어쩔 수 없는 생활인의 감각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변 사람들 눈치 보고 있는 거 저 그거까지 이해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들리지 모르겠지만 제 나이는 할아버지의 생애를 이해합니다. 아버지도 이해하고 할아버지도 이해해요. 북으로 상징되는 할아버지의 삶을 놓고 아버지와 제가 감정적으로 갈라서는 걸 비극의 차원에서 파악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할아버지가 자신의 광대 기질에 철저해서 가족을 버린 건 비난받아야 할 일이지만 예술의 이름으로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음 대사는 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니네 할아버지가 뭐 예술을 성취했나 보지? 이렇게 좀 또 비꼬면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밑으로 내려가시면 성규의 아버지가 민노인과 소통할 수 없는 것은 예술에 대한 예술에 대한 가치관을 민노인과 공유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거 맞는 얘기죠. 성규의 아버지가 민노인과 소통할 수 없다. 맞죠? 예술의 가치관을 민노인과 공유하지 못했다? 틀린 얘기지. 잠깐만. 맞는 얘기지. 정신 나간 짓 하고 있어. 맞는 얘기죠. 예술을 바라보는 시점이 다르니까. 그래서 요 말은 맞는 말이 될 겁니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 자, 중요한 건 뭐라고요? 문학할 때 제목 읽고 이거 대충 내용 어떤 건지 알고 있어. 그렇게만 보면 된다라고. 다음 성규가 민노인에게 예술적 재능을 인정받으려고 한 것은 끊어. 일단 맞는 얘기인가?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저 북치는 거 보여주세요. 할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어요. 그런가? 그런 건 없지. 그러니까 X죠. 자신의 아버지와 민노인의 화해를 이끌어내려는 노력. 아버지랑 할아버지랑 화해하세요라고 성규가 노력하나? 그렇게 또 노력하는 거는 아니야. 내가 이해하고 있습니다지. 그러니까 이 말은 틀린 말이 될 겁니다. 라고 확인해 놓으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밑에 나와 있는 기초실력 기르기 통문장 개념이 결정적인 단어인데요. 됐어. 이거는 지금 할 수가 없지. 다음 페이지. 24쪽에서는 딱히 보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16번에 나와 있는 거 안 하기로 했었고 그 다음에 순이 삼촌 얘네들은 중요한 작품이니까 한번 확인하도록 할게요. 26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순이 삼촌 제가 저번 시간에 과제 드렸나? 다른 반에서 내줬나? 이렇게 제주 4.3 사건 찾아서 한번 확인하시라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은 뭐냐? 빨간색으로 위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이거는 최근 들어서 또 자주 나오는 거고 고3들 보는 EBS 수능 특강에서도 나왔었던 거고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그냥 한번 개괄적으로 어떤 사건이었나 라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개념은 경찰이랑 군인이 민간인들 학살한 이야기예요. 이렇게. 통일이란다. 전쟁이 끝나고 휴전을 하고 남한으로 내려왔다가 북으로 되돌아가지 못했었던 북한군들이 제주도에 몰려서 살고 있다 라는 소식을 듣고 군인과 경찰, 미군이 합심을 해서 이렇게 제주도 땅에다가 선을 그어 시간 기한을 준다. 여기에 와서 있어라. 빨갱이들이라고 했었죠. 빨갱이들 여기까지 밖으로 나와서 자수하면은 죽이지는 않고 그냥 조사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요 날짜를 계기로 해서 군인들, 경찰들이 밀고 올라가면서 여기 이 안에 있었던 사람들 다 총으로 쏴 죽인 이야기예요. 근데 제주도 요렇게 구석탱이에서 요만한 밭대기에서 농사 짓고 있는 사람들이 뭐 빨갱이니 뭐니 그런 게 중요해? 오늘 하루 그냥 고구마 농사 짓고 그런 게 중요하지?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라고 했었던 사람들마저도 얘네들이 다 총으로 쏴 죽인 날들이에요. 이렇게. 여기 제목에 나와 있는 순이 삼촌에서의 이 삼촌은 제주도에서 나이 많으면은 남자든 여자든 그냥 다 삼촌이에요. 이렇게. 한 마을이 이렇게 줄 서서 총 맞아서 죽던 그날 유일하게 살아남은 생존자야. 그때 자식들도 다 죽었지. 반정신이 나간 상태에서 죽지 못해서 농사 짓고 살고 있었고 고구마를 캐고 있는데 이 고구마가 엄청 크게 잘 자라 있어. 근데 그 고구마를 볼 때마다 생각해. 이게 사람 피와 고기를 받아서 잘 자라는 건가? 이런 생각하고. 고구마 캘 때마다 총알 껍데기 탄 피는 자꾸 나오고 그 생각이 자꾸 드는 거지. 내 새끼가 여기서 죽었는데 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자살해서 죽어요. 이런 이야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일을 서울에서 살고 있었던 조카가 내려와서 여기 사람들 쏴 죽일 때 가담을 했었던 군인으로 있었던 고모부하고도 이야기를 하면서 고모부는 얘기하지. 어쩔 수 없었어. 그때 명령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걔네들 다 죽이라는 명령은 사실은 아니었었는데 어디에서 얘기가 잘못해서 민간인들 죽이라는 얘기가 나왔었던 거지. 뭐 이미 지나간 일인데 어떡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조카인 나는 아니다. 그 권력자들이 지들의 권력을 잡기 위해서 민간인들 학살한 것밖에 없다. 왜 현실을 똑바로 얘기하지 못하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싸우기도 할 거고. 그래서 실제로 제주도 가면 4월 3일 날 제삿날인 사람들 엄청 많아. 언제 죽었는지 모르니까 그냥 그날 합동 제사를 하는 거죠. 결국에 이 제주 4.3 사건이라는 건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국가의 폭력에 의해 살해된 민간인들의 이야기예요. 그들의 삶과 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또라이 같은 놈들, 민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하고 군인하고 같이 다니면서 민간인 쏴 죽인 놈들도 있어. 이렇게. 나는 보는 순간 1인칭이라는 이야기죠. 할아버지 제사에 참가하기 위해 8년 만에 제주도로 옵니다. 제사를 기다리는 동안 방 안에 모인 사람들은 죽은 순이 삼촌, 제주도에서는 촌수를 따지기 어려운 먼치척 어른을 남녀 구별 없이 삼촌이라고 부릅니다. 식당 가서도 아줌마한테 그냥 삼촌 불러도 돼요? 이렇게. 진짜 제주도 떠나요 둘이서 제주도 좋나? 이야기를 나누며 30년 전 마을에서 있었던 그 끔찍한 사건을 다시 떠오릅니다. 바로 요게 4.3 사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의 속삭이는 말로는 순이 삼촌은 심한 신경쇠약 환자라는 것이었다. 게다가 환청 증세까지 있어 시골에 있을 때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말을 들었노라고. 보지도 않는 흉을 받다가 따지고 들기를 잘했다라는 것이다. 그러니 밥 많이 먹는 식모라는 것도 우리에게 품은 오해도 모두 환청 때문에 생긴 것이 틀림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다. 여기에 이 환청은 뭐 때문에
저렇게 겪었었던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사건의 충격 때문이지. 옆에서 이야기를 듣던 아내는 방정맞게 안도의 한숨까지 내쉬었다. 당시의 신경쇠약은 지독한 결벽증과도 서로 어울렸는데 이런 증세는 꽤나 해묵은 것이라고 했다. 순이 삼촌 신경쇠약에 환청 증세가 있고 지나친 결벽증이 있었대. 4, 5년 전 콩 2마리를 훔쳤다는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 얻은 병이었었다. 하루는 이웃집에서 길에 멍석을 펴고 내다가 널어놓은 메주콩 2마리 감쪽같이 없어졌는데 그 혐의를 평소에가 사이가 안 좋던 순이 삼촌한테 씌워놓았다. 서로 훔쳤니 안 훔쳤니 옥신각신 하다가 그 집 옆편네가 파출소에 가서 따지자고 당신의 순이 삼촌의 팔을 잡아 끌었던 모양인데 어디 가자고? 경찰서 가자고. 근데 자식들이 누구 총에 맞아 죽었어? 경찰총에 맞아 죽었어. 경찰서 못 가지. 파출소 가자라는 말에 당신은 대번에 기가 죽으며 거기는 못 간다고 주저앉아 버리다라는 것이었었다. 그러니까 이제 소문이 나겠지. 경찰서 가자는데 못 가니까. 자, 갑자기 문법. 당신은 3인칭 존칭의 3인칭 존칭의 대명사입니다. 대명사예요. 경영이 지금 할머니 어디 계시니? 어? 안산에 계셔요? 아, 당신께서는 안산에 계시는구나.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영어식으로 따지면 그녀는 안산에 살고 있음. 이때 그 그녀를 3인칭이잖아? 높여줘야 되죠. 그때 당신이란 표현을 쓴다고. 당신이 뭘 알아? 할 때는 2인칭이지만 지금 이렇게 했었을 때 3인칭은 완전 높인 표현이에요. 그러니 자연히 콩을 훔친 것으로 소문이 날 밖에 당신이 그 전서부터 파출소 피해 다니는 이상한 기피증이 있는 걸 순이 삼촌에 대해서 증세를 이야기를 해주죠. 뭐라고? 신경쇠약 환자의 환청을 듣고 결벽증이 있고 파출소 피해 다니는 것. 아는 사람은 알고 있었지만 그건 일단 씌워진 누명을 벗기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당신은 1949년에 있었던 마을 소각대 4.3 사건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죠. 마을 소각 뭐야? 다 태워서 없애버리는 거지. 어느 정도였었냐면 이 테두리 안쪽에 있는 민간인들을 구별할 거 없어. 사람은 그냥 다 죽여. 이거였거든. 불태우고 이렇게. 정신적 상처를 입어 불에 놀란 사람 부지깽이만 봐도 놀란다라는 경우로 군인이나 순경을 먼 빛으로만 봐도 질겁하고 지레 피해던 신경 증세가 이전부터 있어 왔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사람이. 이렇게. 군인들이 이제 중략 부분 되어 있고요. 이제 과거 사건 이야기하는 거예요. 군인들이 이렇게 돼지 몰듯 사람을 몰고 우리 시야로 사라지고 나면 얼마 없이 일제 사격 총소리가 콩복듯 일어나곤 했었다. 군인들이 민간인들이 띄엄띄엄 있으면 겁을 줘서 한쪽으로 몰아놔 놓고 잠깐 거리를 벌어들인 다음에 총으로 쏘는 거지. 근데 이렇게 사람들 몰아놓은 군인 놈들이 그게 민간인인 줄 몰랐을까? 알면서도 그랬었던 거지. 이렇게. 통곡 소리가 천지를 진동했다. 할아버지도 큰아버지도 길수영도 나도 울었었다. 우익 인사 가족들도 넋놓고 엉엉 울고 있었다. 우는 것은 사람만이 아니었다. 마을에서 외양간에 매인 채 불에 타 죽는 소 울음소리, 말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대낮부터 시작된 이런 아수라장은 저물녘까지 지긋지긋하게 계속되었었다. 그 당시의 사건을 회상하고 있는 거죠. 길수영이 말했다. 그때 혼자 살아남은 순이 삼촌 하는 말을 들으나 군인들이 일주 도로변 옴팡진 밭에다가 사람들을 밀어붙였는 뒤 시름마다 밭이 안 들어가면 빗다 위엔 덮어져서 이마박을 쪼사 피를 잘잘 흘리면 살려달래 하던 모양이더라고. 순이 삼촌 말을 들으니 군인 놈들은 여기에 요렇게 서 있고 사람들 밑에다가 이렇게 때려놔 놓고 살려주세요라고 올려오면 총으로 머리 때리고 그랬었다라는 거지.
에잉, 운동장에 베껴져 널려진 임자 없는 고무신을 다 모아놓으면 아마도 가만히로 하나는 좋게 되었을 거야. 벗겨진 신발만 모아놔도 한 가마니가 나왔을 거래. 희생된 사람들이 많았을 거란 얘기죠. 죽은 사람이 몇백 명이나 될까 하고 작은 당숙이만 하자 길수형은 낯을 모르게 찌푸리며 말을 씹어 뱉었다. 면에서는 이 집 고구마 몇 가마 내고 저 집에 유채 몇 가마 소출냈는지는 알아가도 세금 걷어갈 때에는 그렇게 너네 농사 얼마나 지어서 엄청 빡세게 자세하게 잘 알아가 놓고 그날 죽은 사람 수요는 이날 한 번 때까지 통계 잡지 않았으니 바로 이런 게 국가 권력의 폭력 아닌가? 지들이 사람 죽여놓고 몇 명 죽였는지 조사도 안 해놓고 내 생각에 500명은 넘어 600명 안 될까 마심? 한 번에 5, 60명씩 11반에 들어가니까 학교 빈 교실에 사람들 잡아와서 몰아놔 놓고 불질러서 죽인 적도 있어. 이런 사건인 거지. 11번째로 끌려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운수대통한 사람들이었다. 때마침 대대장차가 도착해서 총살 중지 명령을 내렸던 것이다. 학교 교실에 반마다 5, 60명씩 사람들 꽉꽉 채워놔 놓고 밖에서 총질을 한 거지. 그리고 교실이 몇 개였었어? 어디가 있냐? 교실이 어디가 있냐? 한 600명? 11반. 이렇게 11반 되어 있고 이제 나머지 사람들 쟤네들 다 총 쏴서 죽고 나면은 들어갈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대장 차가 도착해서 총살 중지 명령을 내렸던 것이다. 그러니까 매도 먼저 맞는다라는 건 맞는 말이 아니야. 살아나려면 최대한 버텨봐야지. 이 불행한 사건도 예외 없이 만약이란 가정이 따라왔었다. 대대장이 읍에서 타고 오던 지프차가 중간에 고장만 나지 않고 1시간만 더 일찍 도착했으면 아까 먼저 들어간 사람들 다 죽지 않았을 텐데 한 5, 600명. 그렇게 되면 300명, 400명은 더 살렸을 것이다. 따라서 희생자는 100명 내외로 줄어들고 적에게 오염됐다고 판단된 부락, 공산주의자들이 있다, 빨갱이들이 살고 있다 라고 의심받는 부락을 토벌해서 100명 정도의 이적 행위자를 사살했다면 그건 수긍할 만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피살자 600명이라는 숫자는 옥석을 가리지 않는 무차별 사격을 의미했었다. 고모부님, 대대장이 탄 차 고장은 핑계가 아닙니까? 일개 중대장이 대대장도 모르게 어떻게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질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표면적으로는 중대장 한 놈이 잘못 판단을 내서 사람을 죽였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람을 죽이는데 중대장이면 지금 나중에 오라버니들 군대 가면 알겠지만 중이나 대위 정도밖에 안 되거든? 그 높은 계급이 아니야. 걔네들이 어떻게 사람 5, 600명을 죽이는 결정을 내릴 수가 있어. 윗선에서 명령이 내려온 거지. 얘가 온팡 뒤집어 쓰고 있지만 아니야. 사실은 더 윗대가리들이 그런 명령 내린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고모부는 그 당시 토벌군으로 애월면에 가 있었기 때문에 자세한 건 알지 못했다. 고모부는 한때 인근 불악기인 함덕리에 주둔했던 서북 청년으로만 구성된 중대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얘네들 빨갱이를 때려잡자라고 해서 극우단체야. 극우단체. 이렇게. 마침 사건 수개월 전에 애월로 이동해 갔던 것이다. 신혼초라 고모도 따라갔었다. 요거 극우단체예요. 지금도 이것들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엔 중대장 즉결 처분이란 건이라는 게 있을 때가 걔들이 전투사령부의 작전명령에 따라 행동하기는 해도 작전명령을 잘못 해석했을 공산이 커라고 하면서 고모부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고모부는 지금 누구 편이야? 권력자 편이야. 난쫄병 생활에서 잘 모르지만 그건 아마도 견벽 청야 작전의 일부일 것이라
쉬운 말로 속의 작전이라는 거죠. 다 태워 죽이는 거야. 싹쓸이에. 견벽청야 작전이라는 것이 뭐냐면 손자병법에서 따온 것이라던데. 정지. 원래 손자병법에는 청야 작전이라는 게 있어요. 성을 수성하고 있어. 근데 쟤네들의 공격을 해서 우리 성이 함락될 것 같아. 그러면 미리 도망가는 거야. 도망가는데 싹 다 태워놓고 도망가는 거야. 그게 청야 작전이야. 이렇게. 공비를 소탕할 때 먼저 토벌군으로 벽을 쌓아 병풍을 만들고 그 후에 들을 말끔히 청소하는 거라. 산간벽촌을 일일이 다 보호할 수 없는 것 아니냔 말이여. 야, 그런 와중에서 빨갱이들, 공비들, 무장공비들 잡는데 민간인들 몇 명 죽을 수도 있지.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 일정한 거점만 확보하고 나머지 지역은 인원과 물자를 비워서 공비가 발붙일 여지를 없게 하자라는 국리요치. 그런디 인원과 물자를 비워버리라 라는 대목에서 여러분들 이걸 뭘로 해석했어요? 누구든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만 잘못 일이 글러진 거라. 작전 지역 내의 인원과 물자를 안전지역으로 후송하라는 뜻이 인원을 총살하고 물자를 전부 소각하는 것으로 둔갑하고 말하시니 말이요. 원래는 이러한 명령이 나왔는데 이렇게 이해를 해서 민간인들이 희생당한 거다라고 고모부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완전 개소리지. 제주도 땅에서 아까 땅에다 금고놓고 여기저기서 다 몰아간다라고 해놨죠? 그러면 명령이 잘못 전달됐으면 한쪽에만 잘못 전달이 돼야지. 제주도 전역에서 다 그렇게 사람들을 몰아서 죽였는데 말 안 되는 거야. 처음부터 다 죽이라고 명령이 내려왔었던 거지. 내가 이야기하죠. 고모님도 그 말을 고지 들었습니까? 그건 윗대가리들이 책임을 모면해보면 둘러대는 핑계라 마심. 우리 불악처럼 떼죽음 당한 곳이 한둘이 아니고 이 섬을 뺑 돌아가면 수없이 많은데 그게 다 작전명령 잘못해서 일어난 사건이란 말이올까? 말도 안 되는 소리로다. 이건 작전명령 자체가 작전지역의 민간인을 전부 총살하는 게 틀림없음 하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괜찮나요? 네. 국가가 국민을 지켜주지 않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이렇게. 다음 페이지 17. 네. 요거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과거의 사건에 대한 개인의 기억이 강렬할 경우 이 기억은 개인의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여러 사람과 공유되면 기억의 집단화가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이 개인의 기억은 누구? 순위 삼촌의 기억이고요. 여러 사람과 공유되는 건 나, 고모부 이렇게 다 모여서 대화하는 거지. 그런데 이게 미치겠는 거야. 같은 사건이라도 기억 주체가 처한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르게 구성될 수 있는 거다. 고모부는 진짜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 따라서 역사적 사건의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기억과 다르게 구성된 가해자의 기억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며 그들의 기억에 명분을 부여한 논리에 대해 비판적 인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1번 전투사령부의 견벽청야 명령은 다 태워 죽여라. 역사적 사건의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기억에 스스로 명분을 부여하기 위해 나중에 꾸며낸 것 아니야. 이거는 있었다고 인정. 근데 명령이 잘못 전달된 거다라고 핑계를 대었었던 거지. 길수영이 순이 삼촌에게 들은 그때의 사건을 방한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한 것 여러 사람이 듣죠? 개인의 기억이 여러 사람과 공유되는 겁니다. 맞지? 군인이나 순경을 먼 빛으로만 봐도 즐겁하고 피하는 순이 삼촌은 과거에 대한 기억이 개인의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맞죠? 그건 웃대가리들이 책임을 모면해보고 둘러대는 핑계지 라는 말에는 가해자들의 기억을 구성한 논리에 대한 비판적 인식. 니들 개소리 하지마. 거짓말 하지마. 이거죠. 당시 토벌군이었던 고모부가 마을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
길수영이나 나와는 다르게 기억하고 있어. 자기중심적으로 이야기하겠지. 그가 처한 상황이 피해자들과 달랐기 때문에. 그렇죠. 고모부는 따지면 사람 죽이는 역할이었었고 희생당한 사람들 기억 못하지. 맞는 얘기. 틀린 건 1번. 됐을까요? 다음 오정이의 옛 우물 요거 하나만 하고 우리 조금만 쉬었다가 할게요. 18번 보기 먼저 봅시다. 인간은 일생 동안 출생, 성년, 결혼, 죽음의 과정을 겪는데 이 과정에서 일상적 경험과 현실 넘어 상상의 세계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탐색합니다. 뭔가 너무 현실과 같은, 너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 환상 속에 한번 빠져본 적 있어요? 네. 이때 두 세계는 어느 편에도 온전히 편입되지 못하고 경계에 서 있는 인간은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됩니다. 인간이 있죠. 일상과 현실 너머의 상상의 세계에 어느 한쪽이 아니라 딱 이렇게 걸쳐 있는 사람은 나는 누구지? 라면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옛 우물에서는 경계 상황에 놓인 중년 여성 인물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정체성을 탐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탐색 과정에서 출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삶의 다양한 양상에 대해 성찰합니다. 이를 통해 생명과 죽음이 서로 대립되고 분리된 게 아니라 생명과 죽음이란 자연의 순환 원리를 바탕으로 결국엔 하나고 이어지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대요. 앞으로 넘어올게요. 이 소설은 그냥 재밌어. 과거에 대해서 내 인생, 현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거지. 내가 태어난 날임을 상기시키는 아무런 특별한 날이 없다. 생일인데 이거 너무 평범하게 평소처럼 지나가고 있나 본데 그 해봄날 바람이 불었는지 비가 내렸는지 맑았는지 흐렸는지 이제는 층계를 오르는 일조차 잊어버린 치매 상태의 노모에게 묻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었었다. 그날에 대한 기억이 가물가물해. 나지를 않아. 다산의 축복을 받은 농경민의 마지막 후예인 그녀에게 누구? 치매 상태의 어머니에게 아이를 낳는 것은 밤송이가 벌어 저절로 알밤이 툭 떨어지는 것. 봉숭아 여문씨들이 바람에 화르르 흐트러지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범상한 평범한 일이었을 것이다. 인간인 탄생이라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야. 자연 전체의 틀에서 봤었을 때 인간이 태어나는 건 평범한 일이 아니야. 나는 막내 동생이 태어나던 일을 기억하고 있다. 이거 철자 충격적이잖아요. 막내 동생 시옷 들어가죠. 네, 맞나? 맞습니다. 사이소리 현상이라서. 네. 막내 더하기 동생인데요. 뒤에 막내 동생 아무도 안 그래. 막내 동생 뒤에 거 된소리가 나지. 그럴 때 사이시옷 이렇게 써줍니다. 깨끗한 바가지에 쌀을 담고 그 위에 마른 미역 한 입 걸쳐 안방 시렁에 앉아서 삼신에게 바친 다음 할머니는 또다시 깨끗한 짚을 한 다발 안방으로 들여갔다. 사람도 짐승처럼 집북대기 깔 자리에서 아기를 낳나? 누구에게도 물을 수 없었던 마음속의 의문에 안방 쪽으로 가는 눈길이 자꾸 은밀하고 유심해졌었다. 엄마가 내 동생 낳을 때 방에서 어떻게 솜니불이 아니라 지푸라기 위에서 내 동생 낳았어. 가난하단 얘기였겠지. 할머니는 아궁이가 미어지게 나무를 쳐넣어서 부엌에 무쇠솥에 물을 끓였다. 저녁 내내 어둡고 웅숭 깊은 부엌에는 설설 물 끓는 소리와 더운 김이 가득 서렸다. 특별히 누군가 말을 해준 적은 없지만 아이들은 무언가 분주하고 소란스럽고 조심스러운 쉬쉬함으로 어머니가 아기를 낳으려 한다라는 눈치를 채기 마련이었다. 할머니는 언니에게 해지기 전에 옛 우물에서 물을 길어와 독을 가득 채우라고 말했다.
머리카락 받들이지 마라. 수다 떨다가 침 떨구지 마라. 부정탄다. 할머니는 엄하게 덧붙여 썼다. 이게 옛날 전통을 알 수 있는 거지. 이렇게. 한 사람의 생애에 있어 4, 50년이란 무엇일까? 라면서 자기의 인생 한 40에서 50 중년 여성일 거거든요. 자신의 인생을 성찰해 보는 거고 자신의 바로 이러한 부분이 정체성을 탐색해 가는 과정이 되는 거지. 부자도 가난뱅이도 될 수 있고 대통령도 마술사도 될 수 있을 시간인 뿐더러 이미 죽어서 물과 불과 먼지 바람으로 흩어져 산과 물에 분분히 내리기도 충분한 시간이다. 4, 50년은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시간이다. 창세기 이래로 진화의 표본을 찾아 적도 및 1000km의 바다를 건너 갈라파고스 제도로 갈 수도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찰스 다윈 얘기하는 거지. 찰스 다원이 될 수도 아프리카에 가서 사랑의 의술을 펼칠 수도 슈베르트 아닌데 슈바이처 박사. 요즘도 막 옛날 위인들 전기문 막 읽고 그러나 어릴 때? 그래요. 무인도의 로빈슨 크루소도 광야의 선지자도 될 수 있었을 것이다. 나는 뭐든지 될 수 있는 사람이었어. 피는 꽃과 지는 잎의 섭리를 노래한 근사한 한 권의 책을 쓸 수도 있었고 작가가 될 수도 있었고 맨발에 춤추는 풀밭의 무용가가 될 수도 있었지. 질량불변의 법칙과 영혼의 문제, 환생윤회에 대한 책을 쓸 수도 있었을 것이다. 납과 쇠를 금으로 만드는 연금사도 될 수 있었고 밤하늘의 별을 보고 나의 가야 할 바를 알지도 몰랐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인간 인생에 있어서 40에서 50년은 괄호 열고 원하는 이 말이 사실은 빠져있죠. 원하는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시간이지. 무엇이든 될 수 있었던 시간이었었는데 그러나 나는 지금 작은 지방 도시에서 만성적인 편두통과 임신 중 변비로 인한 치질에 시달리는 중년의 부모,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너무 평범한 사람이 되어 있어. 유행하는 시와 에세이를 읽고 TV의 뉴스를 보고 보수적인 것과 진보적인 것으로 알려진 두 가지 일간지를 동시에 구입해 읽는 것으로 세상을 보는 창구를 삼고 있다. 한 달에 한 번 아들의 학교 자모회에 참석하고 일주일에 2번 장을 보고 똑같은 거리와 골목을 지나 일주일에 한 번은 쑥탕에 가고 매주 목요일에는 재활센터에서 지체 부자 유자들의 물리치료를 돕는 자원봉사 일을 하고 있다. 잦은 일은 아니지만 이름난 악단이나 연주자의 순회 공연이 있을 때 남편과 함께 성장을 하고 외출을 하기도 한다. 갈라파고스를 떠올린 것도 엊그제. 여기까지 내용은 뭐예요? 나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중년 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갈라파고스를 떠올린 것도 엊그제. 한 일주일 이상 화재가 계속되어 희귀 생물의 희생이 걱정된다라는 TV 뉴스에 비친 광경이 의식의 표면을 남긴 잔상 같은 것일 테고 더 먼저는 아들이 자신이 사용하던 물건에 붙여놓은 도도라는 말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딱히 주변에 그렇게 큰 관심도 없어. 도도가 무엇인가 묻자 아들은 400년 전 사라진 나는 기능을 잃어버린 멸종된 새였다고 말했다. 누구나 젊은 한 시절 자신의 전설 속이 멸종된 종으로 여기지 않겠는가.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아주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해요? 그치. 젊은 시절 누구나 다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지. 근데 관습과 제도 속에 들어가야 하는 두려움과 한거를 그렇게 나타내지 않았었을까? 여러분들 관습과 제도, 학교 규칙이나 교칙 이런 거 싫어하잖아요. 젊은 시절이면 다 그렇지. 이런 것들.
우리의 삶의 풍속은 그만큼 빈약한 상상력에 기대어 부박하다. 별 볼 일이 없다. 삶이 내게 도태시킨 가능성에 대해서 내 인생 자체가 도태되었어. 별반 아쉬움도 없이 잠깐 생각해 본 것은 내가 새로 보태어진 나이테에 잠깐 발이 걸렸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 혼례나 장례의 한 가지 옷으로 알맞은 역할을 연출할 줄 알고 사회가 나에게 강요하는 관습과 제도를 충실히 따르고 있고 내 손으로 질서 지워지는 일들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마늘과 생강 써서 요리하는 것, 행주랑 걸레랑 구분해서 닦고 청소하는 것, 그리고 종종 무질서 속으로 피신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걸 알고 있다. 특별하지 않은 존재가 특별하지 않은 존재로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현실에 순응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근데 그냥 되게 아무 생각 없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도대체 나라는 존재는 뭐지? 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 40년, 50년이면 진짜 뭐든 됐어도 됐었을 텐데 나 왜 이렇게 평범하지? 라고 하면은 나는 그냥 그날부터 우울증 걸릴 것 같은데 이렇게 그냥 잘 살고 있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잘못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힘과 용기를 주세요. 주인공이 주기적으로 학교나 재활센터를 오가면서 밤 외출을 하는 행위에서 따지면 평범한 일상이야. 일상 세계에서 안정된 삶을 영위하지 못해 경계 상황에 몰려있는 거 아니야. 주기적으로 학교 재활센터 오가는 건 완전 일상이지. 그러니까 1번 틀린 얘기죠. 죽음을 물과 불과 바람과 먼지로 산과 들에 흩어져 내리는 것으로 보는 생각에서 죽음은 뭐 그냥 이런 거네. 생명과 죽음이 자연의 순환 원리를 바탕으로 연결된 겁니다. 나쁘지 않죠. 막내 동생이 태어날 때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준비하는 장면을 주인공이 떠올렸죠. 출생이라는 생의 첫 과정에 주목해서 정체성을 탐색하려는 것. 태어날 때가 저런 모습이구나. 막내 동생. 나도 저렇게 태어났겠지? 생각하는 거죠. 한 사람의 생에서 4, 50년의 의미를 묻는 주인공이 아프리카나 광야를 상상하는 장면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일상과 다른 세계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아프리카나 광야는 일상과 다른 공간이니까요. 괜찮아? 질서 지워지는 일들의 자부심을 가지면서도 무질서로도 피신하면 좋겠다. 질서와 무질서 사이를 오가면서 정체성을 탐색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생각해봅니다. 괜찮지. 그래서 틀린 얘기는 1번. 오케이.